여군 대령 굴욕적인 도전에서 자신의 결혼을 걸다 미군 신병과 베테랑들에게 둘러싸인 그녀는 한국인 관리인을 조롱하며 말한다. 이 총을 고치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방안은 웃음바다가 된다. 모두가 그가 포기할 거라며 내기를 건다. 하지만 7일 후 모두가 실패를 예상하며 촬영을 시작한 그 순간 대령은 총을 하늘로 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1972년 캘리포니아의 포트 어윈 군사기지.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연회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군인들의 오래된 사진들이 과거의 영광을 말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새 병사들의 환영식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캐서린 설리반 대령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윌슨 사령관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특별한 전시품을 소개합니다. 그의 손이 유리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녹슬고 부서진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의 과부제족이라 불리는 이 무기는 전쟁 중 단 3자루만 제작된 희귀품입니다. 카에서린은 얼굴에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올려져 있었고 군복의 모든 훈장은 빛나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녀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설리반 대령이 이 무기를 복원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윌슨의 말에 장교들이 키득거렸습니다. 3명의 전문가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캐서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이 무기를 복원하려 수개월을 보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상실감이 커져갔지만 그 아픔을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여자 장교로서 그녀는 항상 더 강해야 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박진호는 조용히 청소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이 기지에서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방인, 존재감 없는 관리인. 하지만 그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거 서울에서 존경받던 무기 전문가였던 그는 이제 미국인들의 발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진열장 속 무기를 보는 순간 진호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그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무기를 분해하고 설명하던 모습, 전쟁 이야기들, 아마도 대령님은 더 큰 동기부여가 필요하시겠죠? 취한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내기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캐서린은 순간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좋아요. 누구든 이 무기를 고칠 수 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폭소가 터졌습니다. 여자 대령의 장난스러운 선언에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용한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웃음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자 그곳에는 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청소부 유니폼과 피로한 얼굴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캐서린은 눈을 좁혔습니다. 당신이 누구시죠? 박진호입니다. 무기고 관리인입니다. 새로운 웃음이 터졌지만 진호의 눈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처음으로 이 조용한 한국인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지식과 고통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들이죠. 박씨,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캐서린은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도전이 단순한 농담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어두운 박물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기 위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결국 너를 다시 만났구나. 그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비밀 이제 찾을 때가 됐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호는 창문 없는 좁은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에는 그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진도 훈장도 기념품도 없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지 전체가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예비 신랑 젊은 중위가 소리쳤습니다. 결혼식 턱시도는 고르셨나요? 대령님이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일걸요. 다른 군인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진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롱에 익숙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들은 이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저 한국인, 정말 그 총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불가능해. 3명의 무기 전문가도 포기했는데. 진호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의 고요함 뒤에는 폭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무기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어떤 비밀이 그 총열 안에 숨겨져 있는지, 오후에 무기고에서 일하는 동안 진호는 머릿속으로 필요한 부품들을 계산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군용 금속을 훔치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기지는 조용해졌습니다. 진호는 숙소 바닥 밑에서 오래된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내부에는 작은 공구 세트와 노란 종이에 그려진 도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진호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담겨 있다. 16살 때 진호는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의 손은 파킨슨병으로 떨렸지만 무기를 다룰 때만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세 자루뿐인 이 무기, 그중 하나는 내 것이었지. 다른 하나는 설리반 장군의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할아버지는 항상 여기서 말을 멈추곤 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숙소에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청소 카트 밑에서 몰래 가져온 금속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금속을 어루만지자 15년 동안 잊고 있던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다른 한편 캐서린 설리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물관의 보안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마치 전문가처럼 무기를 다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청소부가 아니군요, 박씨.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캐서린은 컴퓨터로 전환하여 직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존 박의 파일은 놀랍도록 빈약했습니다. 이력서도 없고 이전 직장 정보도 없었습니다. 마치 2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설리반 장군의 일기는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몇몇 페이지에는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김 장군, 통로, 약속. 캐서린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와 한국인 장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녀의 삶에 나타난 이 수수께끼 같은 한국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안 영상으로 돌아가 보니 진호는 무기의 내부 구조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가리키자 캐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절대로 열지 말라고 경고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박진호 씨? 그녀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캐서린의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시간은 5년 전 서울로 되돌아갑니다. 2017년 봄, 박진호 소령은 거울 앞에서 군복의 마지막 주름을 정리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2세의 진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유망한 무기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상장과 훈장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그의 약혼녀 민지와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령님, 평의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병사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무기 설계가 승인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12명의 고위 장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서류 더미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호, 소령 최고위 장교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국제무기 밀매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장교가 서류를 밀었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있는 7건의 불법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동 테러 단체에 실험용 무기를 공급한 증거입니다. 진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 그의 서명이 있었지만 그는 이런 문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위조된 서명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 가족은 3대에 걸쳐 이 나라를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진호의 항변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는 그의 얼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유망한 군 장교, 비밀 무기 밀매 조직의 두목으로 밝혀져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약혼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난 당신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내 가족이 이 스캔들에 연루될 수 없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치심의 병이 들었고 아버지는 그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진호의 변호인은 무능력했습니다. 2년형을 선고받고 군사 교도소로 이송되는 날, 진호는 법정 뒤편에 앉아있는 미국인 장교를 보았습니다. 리처드 설리반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진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생전에 설리반 장군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 진호가 연구하던 무기 기술이 미국의 이익과 충돌한다는 소문, 18개월 후 익명의 제보자가 검찰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고 진호는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무죄가 아닌 증거 불충분, 낙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출소 후 진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어느 친구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추운 겨울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는 끝내려는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때 군 시절 동료였던 최중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 새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그건 도망치는 거야. 진호가 쓰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복수를 준비하는 거지. 최중위가 속삭였습니다. 설리반의 손녀가 포트 어윈 기지에 있어. 그곳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박진호는 존 박이 되어 적의 심장부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호의 작은 숙소문에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작업 중이던 무기 부품들을 천으로 덮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서 있었습니다. 캐서린 설리반 대령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박씨? 그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진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된 걸까? 캐서린은 작은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고 침대는 군대식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무기기술 서적들과 세심하게 접힌 도면들만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물건도 사진 한 장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족 사진이라도 하나 둡니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군요. 진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지워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왜 이 무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캐서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도전이라서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가 받아들이는 도전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에요. 캐서린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기를 살펴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빗자루를 밀면서 배우는 게 아니죠. 진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거나 일부 진실을 털어놓거나. 저는 예전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캐서린의 눈이 빛났습니다. 박진호 소령,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한국군 무기 전문가. 진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는 이 진실을 알고 있었나요? 진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이군요.
캐서린이 정정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대화는 갑자기 캐서린의 전화벨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캐서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윌슨, 기지의 전 무기 담당관이 발견되었어요. 자택에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봉투를 남겼대요. 사무실로 급히 돌아온 캐서린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실은 과부 제족이 안에 있다. 한국인에게 그의 할아버지 김 장군에 대해 물어보라. 캐서린의 손이 메모지를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김 장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날짜를 찾아보았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마지막 해, 김 장군과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그와 우리는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다. 골든 채널은 안전하다. 캐서린은 진호의 숙소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한국인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가 그녀에게 완전한 진실을 말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가족 유산은 어떻게 될까? 캐서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준 일주일,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제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캐서린은 기지의 컴퓨터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지만 그녀의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 빛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체가 뭐지? 그녀는 존박의 파일을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고용 기록은 놀랍도록 간결했습니다. 2페이지에 불과했고 이전 경력이나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마치 2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의도적으로 기지에 들여보낸 것 같았습니다. 캐서린은 한국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요청을 보냈습니다. 군사협력 프로그램 덕분에 그녀는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박진호 소령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진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였습니다. 더 젊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지만 분명히 그였습니다.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호 소령, 무기 밀매 혐의로 불명예 제대, 북한과 테러단체의 군사기술 유출 혐의. 캐서린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기지에 테러리스트가 잠입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읽자 그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사건 재조사 중, 더 깊이, 파고들자 더 많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조사위원회에는 미국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 설리반 장군, 그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군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서는 기밀이었지만 그녀는 특정 기록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 그녀의 할아버지는 특수작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보고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선우 장군. 박진호의 할아버지, 그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랍에서 할아버지의 일기를 꺼내 캐서린은 특정 날짜를 찾았습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직전 김과 나는 마지막 작전을 완료했다. 3개의 열쇠가 제작되었다. 하나는 그에게, 하나는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안전을 위해 보관된다. 우리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캐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3개의 열쇠, 3자루의 과부 제족이 권총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윌슨의 유언을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은 과부 제족이 안에 있다. 이제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그 무기는 단순한 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고 진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캐서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진호를 찾아가 직접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녀는 또 다른 단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지 외곽의 작은 창고에 도착한 캐서린은 낡은 서류 상자들 사이에서 특정 파일을 찾았습니다. 골든 채널 작전이라는 라벨이 붙은 폴더였습니다. 펼쳐보니 대부분의 페이지가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SK 원울, SK 벌우니, SK 본맘, 지정된 위치에 보관됨, 과부 제조기의 일련 번호였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SK103이었습니다. 다른 두 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캐서린이 창고를 나설 때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그림자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군복을 입은 남자가 무정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가 파일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정이 너머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켜보세요. 아직 개입할 때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기를 열면 그때 행동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포트 어윈 기지의 작은 군인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떡갈나무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리처드 설리반 장군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차가운 대리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묘비에는 화려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애국자, 용맹한 전사, 사랑하는 가족의 가장. 캐서린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나침반이었고 그의 이야기들은 그녀가 군 생활을 선택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당신이 제게 숨긴 것이 있었나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서린이 돌아보자 진호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리인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정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군인다웠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었군요.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일어서서 제복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명예와 의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배웠죠. 진호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존경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는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이름은 전설이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의 무기를 찾고 있죠? 캐서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박소령님, 진호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알고 계시군요. 충분히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해임된 한국 장교가 왜 자신의 몰락을 감독한 사람의 손녀가 가진 무기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진호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당신이 저에 대해 조사했다면 저도 당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캐서린 설리반, 웨스트포인트 최우수 졸업생, 이라크에서 2번의 종군, 특수정보부 소속 명예로운 경력이죠.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소령님. 캐서린이 쏘아붙였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진호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묘비 옆에 섰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는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그 비밀이 제 가족을 파괴했고 결국 저까지 추락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은 그 무기 안에 있습니다, 대령님.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것을 알 자격이 있어요. 그들의 대화는 급한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캐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윌슨 씨의 아파트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진호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계속할 이야기가 있어요, 소령님.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은 그만뒀습니다. 진호가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맞서고 있어요. 윌슨의 아파트에 도착한 캐서린은 현장이 이미 통제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기지 보안팀이 아파트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발견된 것이 뭐죠? 그녀가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사사, 이것입니다, 대령님. 그가 플라스틱 증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두 젊은 장교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처드 설리반과 김선우, 각자 손에는 동일한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송을시로 쓰여 있었습니다. 골든 채널의 수호자들 1953. 캐서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호가 정말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안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윌슨 씨의 사망이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캐서린이 초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지의 작은 박물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전의 마지막 날 거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한국인 관리인의 실패를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윌슨 사령관은 앞줄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메스처럼 정확했고 외과 의사의 집중력으로 무기의 내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것 봐, 벌써 포기한 것 같아 젊은 중위가 속삭였습니다. 총은 여전히 분해된 상태야. 하지만 캐서린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그녀는 진호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의 경험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품입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직접 제작한 작은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딸깍 소리를 내며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맞춤이었습니다. 진호는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무기의 나머지 부분을 조립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방 안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아무도 그가 성공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해보세요. 캐서린이 도전적으로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호는 우아하게 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전장치를 확인한 후 그는 복도 끝에 설치된 임시 표적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딸깍, 실탄은 없었지만 메커니즘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불가능해 이전에 복원을 시도했던 무기 전문가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죽음의 과부제조기 1년 번호 SK-103 1953년 특수작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진호가 무기를 캐서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계에 단 3자루밖에 없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군중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내기에 걸었던 돈이 오갔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대령의 신랑감에게 축하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수리된 무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1년 번호를 알고 계셨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번째 무기 SK-102는 제 할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 SK-101은 골든 채널이라는 공동작전 중에 사라졌습니다. 캐서린의 눈이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본 암호명을 인식하고 커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녀가 결혼에 대한 농담과 야유를 무시한 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캐서린은 무기와 윌슨의 메모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뭘 알고 계신가요? 그녀가 요구했습니다. 진호는 메모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읽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윌슨은 알고 있었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항상 알고 있었어요. 뭐요? 캐서린이 재촉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단순한 군사 동맹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무기의 개머리판을 돌려 비밀 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파트너였습니다. 비밀 칸에서 그는 작은 마이크로필름을 꺼냈습니다. 캐서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가족의 진실입니다. 진호가 마이크로필름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리고 제 가족의. 캐서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호하거나 진실을 마주하거나 보여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진호는 사무실에 오래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필름이 돌아가기 시작하자 벽에 문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계약서였습니다. 상단에는 2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김선우와 리처드 설리반, 골든 채널 협약. 캐서린이 제목을 읽었습니다. 1953년 6월 15일 문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캐서린의 얼굴에서 점차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알던 역사,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서는 두 장군이 설립한 비밀 작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무기거래 네트워크였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의 마지막 이미지가 벽에 비춰진 후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캐서린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사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문서는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골든 채널은 한국 전쟁 중 시작된 비밀 무기 거래 네트워크였습니다. 설리반 장군과 김 장군이 함께 설립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한 통로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대령님,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3명의 무기 장인이 불가능하다고 여긴 것을 해냈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박소령.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설리반 대령,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명예가 걸린 약속은요. 정말로 제가 당신과 결혼하길 기대하는 겁니까? 캐서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진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이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캐서린은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어떤 도움인가요? 제 이름을 깨끗하게 하고 싶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은 미국 측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록들이요. 캐서린은 책상 위에 마이크로필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할아버지가 범죄적 활동에 관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경외했던 영웅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할아버지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일을 도와야 하죠?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족보다 진실에 봉사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서린은 창문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정의와 진실의 수호자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할 수 있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캐서린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기, 그의 죽음 직전에 쓰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암호화된 부분으로 생각했던 문장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인, 소녀는 무고했다. 작전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이용했다. 신이 나를 용서하기를. 캐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진호의 누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의 영웅,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이었던 사람이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호의 숙소 문을 두드리자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대에는 무기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캐서린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해요. 무엇입니까? 진실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세요.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다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 그들의 가족 역사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을 향해. 시작합시다.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기지 지휘부가 곧 우리의 활동을 알아차릴 테니까요. 다음 이틀 동안 캐서린과 진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기지의 비밀 문서고에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파일들을 뒤적였습니다. 캐서린의 고위 접근 권한 덕분에 그들은 일반 장교들이 볼 수 없는 문서들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골든 채널 작전, 1953년 6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캐서린이 새롭게 발견한 문서를 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공동정보 수집 작전이었군요.
진호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실험적 무기의 밀매 경로였군요. 이런 무기들은 냉전 중 다양한 분쟁 지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들은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정보를 모았습니다. 진호의 할아버지와 캐서린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만났고 적진에서 함께 생존한 경험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귀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캐서린이 1950년대 초기 보고서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하지만 점차 변질되었군요.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그들은 미국과 소련이 금지한 실험적 무기를 제3세계 국가들에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캐서린은 할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비밀 송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승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진호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전쟁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생존자였어요. 그들은 아마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단서를 1987년 문서에서 발견했습니다. 대규모 무기 선적이 사라졌다는 보고서였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증발했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진호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일주일 후에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전투 중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세 번째 과부 제조기가 같은 시기에 사라졌군요. 캐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리처드 설리반이 서명한 최종 보고서는 손실된 무기에 대한 책임을 김 장군의 아들 진호의 아버지에게 돌렸습니다. 확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의심의 그림자는 그 가족을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진호가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대에서의 그의 경력은 망가졌고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았죠. 아버지는 자신이 모함당했다고 믿으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수년 후 당신이 똑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캐서린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었죠. 진호가 결론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희생양과 함께요. 다음 날 아침 캐서린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젊은 장교가 산속의 바위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의 금고에 대해 물어보세요. 윌슨. 캐서린은 숨을 멈췄습니다. 윌슨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녀는 갑자기 등줄기의 한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조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기지 내부에 있었습니다. 진에게 전화를 걸자 그의 목소리는 긴장해 있었습니다. 대령님, 누군가 제 숙소를 뒤졌어요.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산의 금고, 진호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언급하셨던 곳입니다. 남북한 사이 산맥에 있는 비밀 벙커요. 캐서린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윌슨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 두 젊은 장교는 바위에 가려진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윌슨이 어떻게 사후에 이것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캐서린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들의 토론은 전화벨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캐서린을 긴급 회의에 소환했습니다. 10분 내로 오세요, 설리반.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캐서린이 사령관실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최근에 접근한 기밀 파일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설리반, 그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전쟁 기밀 파일에 대한 당신의 접근이 펜타곤의 주목을 받았소. 골든 채널, 작전을 왜 조사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캐서린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내적으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역사 연구입니다, 사령관님. 할아버지의 유산과 관련된 개인적 프로젝트죠. 그 작전은 수십 년 동안 좋은 이유로 봉인되어 있었소. 사령관이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친구 한국인이 그것에 의심스러운 관심을 보이고 있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시오. 설리반? 존박이 누군지 알고 있소. 문제는 당신이 누구와 거래하고 있는지 아는가요? 사령관이 그녀 앞으로 서류처를 밀었습니다. 안에는 박진호 소령에 관한 한국 정보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착적 성향과 미국 고위 장교들을 비난하는 편집증적 경향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인물로 간주됩니다. 사령관이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공동작전에 관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소. 캐서린은 땅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령관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불의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기록되었소. 대령, 사령관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은 공식적으로 이 승인되지 않은 조사에서 배제되었소. 문서구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오며 캐서린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녀가 다른 장교들을 위한 격렬한 논쟁을 연기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진호가 같은 톤으로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충성, 그녀의 모든 것이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 소녀는 무고했다. 산의 금고로 가야 해요. 그녀가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불가능합니다. 진호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그곳은 남북 비무장지대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이죠. 과부 제조기를 고치는 것도 불가능했잖아요? 캐서린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의료 휴가를 핑계로 캐서린 설리반은 기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진호는 그의 보이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비리 시간 후 그들은 서울행 상업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착륙할 때쯤이면 그들은 모두 탈영자로 간주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캐서린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말해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요청했습니다. 진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무기에 관해서만큼은 열정적이었죠. 그는 제게 금속의 영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무기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캐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북한 습격 중에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어머니는 항상 다른 이야기를 믿으셨죠. 그녀는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캐서린은 갑자기 무거운 진실을 직감했습니다. 두 할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단순한 동맹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손주들이 이제 풀어야 할 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서울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진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5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한글 간판들과 분주한 거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향의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지만 그것은 위안보다는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캐서린이 그의 긴장된 표정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범죄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수배 중일지도 몰라요.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진호는 창밖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지나치는 각 거리는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약혼녀와 마지막 데이트를 했고 저곳에서는 기자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 특정 건물 앞을 지나칠 때 그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의 재판이 열렸던 법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진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비무장지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벗어나 허름한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작은 술집이 있었습니다. 달빛 소주방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진호가 운전색에 말했습니다. 술집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몇몇 노인들이 구석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중년 남성이 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호를 보자마자 손의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유령이 돌아왔군. 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여자를 데리고. 오랜만입니다, 민우 형. 진호가 인사했습니다. 송민우, 진호를 기소했던 전 군사검사는 이제 조그만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앉게. 민우가 그들에게 조용한 구석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친구는 소개하지 않나? 캐서린 설리반 대령입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리처드 설리반 장군의 손녀죠.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리반의 손녀라고? 자네 미쳤나? 그 가족은 자네를 파멸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캐서린이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이해할 만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요. 민우는 그들에게 소주를 따랐습니다. 어떤 진실? 진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산의 금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미쳤군. 그곳은 전설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곳을 건설한 부대에 있었어. 전쟁의 문제적 물품들을 위한 저장소지, 실험적 무기들, 타협적인 문서들, 양측의 전쟁 범죄 증거들.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갈 수 없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살 행위야. 그 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감시가 철저해. 진호는 테이블 위에 복원된 과부 제조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무기. 민우는 전문가적인 감탄으로 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을 통과하려면 열쇠 이상의 것이 필요할 거야. 당신이 필요합니다. 진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포트 어윈에서는 사령관이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훈장으로 장식된 군복을 입은 노인, 한국특수작전부 황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울로 갔습니다. 사령관이 보고했습니다. 그녀의 여권을 추적했습니다. 금고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황 장군이 명백한 불안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군님? 전쟁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황 장군이 음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끈 진짜 괴물들이요. 비가 내리는 새벽 세 사람은 민간인 지프차로 경기도 북부를 향해 달렸습니다. 민우는 운전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진호와 캐서린은 뒷좌석에서 지도를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동쪽에 숨겨진 통로가 있어 민우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동안 특수부대가 사용했던 것으로 공식 지도에는 나타나지 않아. 진호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던 비밀 경로를 떠올렸습니다. 원래 골든 채널이군요. 차창 밖으로는 안개 낀 산맥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북쪽으로 갈수록 군사 초소가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한 검문소에서 군인이 그들의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민간인들이 이 지역에 무슨 용무입니까? 젊은 병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친척 산소에 성묘하러 가는 길이요. 민우가 준비해둔 서류를 건넸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았소. 병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그들을 통과시켰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무전을 칠 거예요. 민우가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포장도로를 벗어나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결국 지프조차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요. 민우가 작은 배낭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땅은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끄러운 경사로를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캐서린은 군사훈련의 경험으로 빠르게 적응했지만 민우는 숨이 가빠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그가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2시간의 고된 등반 끝에 그들은 작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는 덤불과 바위로 완벽하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야 민우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이 터널은 비무장지대 밑으로 이어져 할아버지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동굴 안은 냉랭하고 습했습니다. 그들은 좁은 통로를 따라 허리를 굽히고 걸어갔습니다. 때때로 머리 위에서 폭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사훈련의 소음이었습니다.
이 터널은 얼마나 길죠?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약 4km.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비무장지대 한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진호는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이런 중요한 장소가 무방비 상태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마침내 그들은 터널 끝에 도달했습니다. 작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숲속 작은 공터에 나왔습니다. 빗줄기가 나무십 사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민우가 가파른 바위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로 만든 위장이에요. 그들이 절벽에 다가가자 금속 무늬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자연 성장물로 완벽하게 위장된 입구였습니다. 문에는 잠금 장치 대신 총구 크기의 원통형 구멍만 있었습니다. 여기군요. 진호가 과부 제조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무기의 총구를 구멍에 조심스럽게 삽입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기계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졌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어두운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따라왔어. 민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고했습니다. 서둘러야 해요. 사람은 서둘러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녹슨 선반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죠? 캐서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진짜 역사예요. 민우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숨기고 싶어 했던 것들이죠. 헬리콥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용 헬리콥터들이 독수리처럼 산 주변을 선회했습니다. 전술팀들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벙커 입구 주변에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황 장군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가 무전으로 명령했습니다. 반복합니다. 문서들은 절대 산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벙커 내부에서 민우는 그들의 선택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고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상, 출구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어요. 진호는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읽었던 내용을 기억해냈습니다. 북쪽 벽 근처에 통로가 있어야 해요. 할아버지가 늑대의 길이라고 불렀죠. 셋은 재빨리 벙커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전쟁 중 은폐된 민간인 학살에 관한 보고서와 불법 생체 실험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끔찍해요. 그녀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전쟁의 진짜 얼굴이지. 민우가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서로 협력했어. 당신의 할아버지와 진호의 할아버지가 보호하려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진실이야. 진호는 오래된 금속 캐비닛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SK-1이라는 일련 번호가 새겨진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세 번째 과부 제조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두 자루와 동일했지만 특별한 칸에는 추가적인 마이크로필름과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입구 쪽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흙과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두르세요. 민우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카에서리는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갈게요. 저는 미국 장교예요. 경계선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문서를 보는 순간 발포할 거예요. 진호가 경고했습니다. 제가 혼자 간다면 안 그럴 거예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일기와 몇 가지 핵심 문서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당신들 둘은 나머지 증거를 가지고 비상구로 탈출하세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요. 진호가 항의하기 전에 캐서린은 그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진호에게 다가가 짧고 강렬한 키스를 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약속을 지킵니다. 캐서린은 손을 들고 당당하게 경사로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병사들이 즉시 그녀를 체포하여 황 장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설리반 대령, 그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 그녀가 동등한 냉정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질문은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가장 타협적인 페이지에서 펼쳤습니다. 고위 한국 장교들의 이름, 황 장군 자신을 포함한 이 밀수 작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읽을거리군요.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서울과 워싱턴이 이걸 보면 좋아할 것 같네요. 황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진호의 안전, 완전한 명예회복, 그리고 공식 기록의 진실을 기록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적 스캔들에 대비하세요. 캐서린이 위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현명하게도 이 문서들의 사본을 여러 곳에 남겨두셨어요. 저나 진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세계 언론에 전송될 겁니다. 그것은 블러프였지만 황 장군은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밀 작전, 화려한 경력,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군요, 대령. 아니요, 장군님, 저는 게임을 끝내고 있는 겁니다. 진호와 민우는 비상 통로를 통해 산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 많은 문서와 세 번째, 과부 제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해낼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산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3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 DC의 작은 회의실에서 캐서린은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한국과 미국의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카메라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박진호 소령은 부당하게 기소되었습니다. 한국 대표가 공식 선언했습니다. 사건의 전면 재조사 결과 증거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사법적 오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진호는 오랜만에 입은 정식 군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명예까지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성된 성명서는 국제적 무기 밀매, 암살 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진실은 기밀 유지 협약에 의해 봉인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승리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호는 호텔 로비에서 캐서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이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캐서린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죄가 된 것이 이상해요. 진호가 답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 싸워왔기 때문에 이제 그 싸움이 없는 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캐서린은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녀의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그 이미지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은 호텔 방으로 가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의 스위트룸에서 진호는 테이블 위에 작은 금속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세 자루의 과부 제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여정을 거쳤지만 마침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진실을 모두 공개한다면 수백 명의 삶이 파괴될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장교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당신 할아버지의 유산도요. 당신 할아버지의 유산도 마찬가지고요. 캐서린이 덧붙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두 분 모두 그랬겠죠.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떤 비밀은 묻혀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 진실은 충분할 것입니다. 진호는 정의를 받고 그의 명예는 회복될 것입니다. 나머지 어두운 세부 사항들, 처벌받지 않은 범죄들은 그들 사이에만 남을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살기에 지쳤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카에서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군사 기지와 정부 비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요. 농장이 어떨까요? 진호가 제안했습니다. 불가능한 결정의 무게 없이 매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곳에서. 캐서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할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계획 같네요, 박소령.
진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도전과 터무니없는 약속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고치면 당신과 결혼하겠다. 캐서린이 부드럽게 웃으며 인용했습니다. 과부 제족이라는 무기가 결혼을 만들어내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은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비밀을 공유하는 동료였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작은 군인 묘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란 단풍잎들이 리처드 설리반 장군의 묘비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진호는 예의를 지키며 몇 걸음 뒤에 서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손에는 SK 팽고니 과부 제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영웅이자 악당, 스승이자 조종자.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우상화할 수는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녀는 무기를 묘비 위에 올려놓았고 할아버지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 일기도 함께 놓았습니다. 이 무기는 3세대에 걸쳐 우리 가족들을 연결하고 파괴했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순환을 끝내려 합니다. 작은 삽으로 캐서린은 묘비 옆에 얕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는 무기와 일기를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비밀들이 당신과 함께 묻히길 그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SK-103, 그가 복원했던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2 자루는 어떻게 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이건 당신 할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당신 것이죠. 진호는 잠시 무기를 바라본 후 무릎을 꿇고 같은 구덩이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부패의 상징을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함께 그들은 2 무기를 완전히 묻었습니다. 오직 3번째 SK-101만이 그들의 소유로 남았습니다. 진실을 조작하려는 미래의 시도에 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묘지를 떠나는 길에 진호는 잠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당신의 할아버지, 그들은 적이 되기 전에 친구였을까요? 그가 생각에 잠겨 물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비밀과 권력은 사람을 부식시키죠. 우리는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정부 관계자가 진호에게 공식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안에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300만 원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고통과 굴욕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이었습니다. 진호는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돌려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컸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무죄였고 그의 나라는 그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 거예요? 캐서린이 물었습니다. 진호는 망설임 없이 수표를 찢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돈은 원치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캐서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호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관리인이나 억울한 장교가 아닌 그녀처럼 분열된 충성심과 불가능한 선택의 미로를 헤쳐나온 사람으로서. 결혼식을 계획해야겠네요. 그녀가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것과 얽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의 결합, 진호가 웃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경악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캐서린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함께 모으게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기념탑이 저녁 노을에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농장 아이디어가 점점 더 좋게 들려요. 오하이오 어때요? 내 사촌이 데이튼 근처에 땅을 갖고 있어요. 한국은요?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우리 둘 다. 18개월 후 오하이오 데이튼 외곽의 작은 농장은 봄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과나무 꽃이 만발했고 새로 심은 채소밭에서는 첫 새싹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지, 정부 비밀,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호와 캐서린은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토마토가 수확할 준비가 됐어요. 진호가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오며 발표했습니다. 캐서린은 테이블에 펼쳐진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의 공식 퇴역을 확인하는 마지막 문서들이었습니다. 진호는 이미 한국군에서 정식으로 전역했고 그들 삶의 그 장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올 겨울에 충분한 토마토 소스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농촌 생활은 군대의 엄격한 구조에 익숙했던 두 사람에게 끊임없는 적응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어느 쪽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 없이 양심에 짐을 지지 않고 사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단출했습니다. 민우와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진정한 친밀감과 소박함의 가치를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바닥 및 비밀 공간에는 강화 스틸 상자 안에 마지막 과부 제조기와 그 비밀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뒤에 남겨두기로 선택했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기로 한 과거의 조용한 증인이었습니다. 민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진호가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가 한국군사제도개혁위원회에 임명되었대요. 시적인 정의네요. 시스템이 가끔은 작동하기도 하나 봐요. 캐서린이 생각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둘 다 그들이 얻은 정의가 예외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결단과 희생의 결과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현관에 나란히 앉아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캐서린의 손을 잡고 그들을 연결해준 예상치 못한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5년 전 누군가 내게 설리반 장군의 손녀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의 받침대를 무너뜨린 남자를 깊이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면, 캐서린이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일부 진실만 드러낸 것이? 진호가 물었습니다. 캐서린은 오랫동안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 정의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진실을 드러냈어요. 나머지는 어떤 상처는 더 많은 삶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완전히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을 수 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공유된 결정의 지혜를 이해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정의와 자비, 진실과 평화 사이의 균형을 찾았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알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도전과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이 무기를 고치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캐서린이 부드럽게 웃으며 인용했습니다. 과부 제조기라는 이름의 무기가 결혼을 만들어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붉은 빛이 작은 농장 위에 황금빛 색조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비밀과 권력이 아닌 진실과 구원 위에 세워진 새로운 왕국이었습니다. 반대편 세계에서 온 두 전사가 운명과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 연결되어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농장 창고 깊숙한 곳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는 SK-101 과부 제조기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파괴의 도구가 아닌 정의와 구원의 도구로 변모한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호와 캐서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진호가 그들의 사과 주스, 잔을 들어올리며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것에 캐서린이 미소 지으며 화답했습니다.